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 있는 주한미군 5호 보급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밤샘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이 커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히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비롯한 전장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에 한동훈 대표가 원내외 당무는 당대표가 총괄한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과 친한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7곳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4곳, 트럼프 전 대통령은 3곳에서 박빙의 우위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 조사에선 트럼프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며 약진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인천과 충남 지역엔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부산항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미군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난 건데 화재 진압을 위해 160여 명이 투입됐지만 진화 작업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한밤중 큰 불에 놀란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창고 위로 거대한 불길과 함께 바람을 타고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봐도 불길은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주한미군 시설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화재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다시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소방장비 50여 대, 인력 160여 명이 진화에 투입됐고 미군도 공동진압에 나섰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대응 단계는 낮아졌지만 12시간 넘도록 진화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화재 1시간 전쯤 작업자들이 공사를 끝내고 철수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불은 다 잡은 것 같고요. 아직 초진이라고 나오지는 않았대요. 불은 냉동창고 배관 공사 작업 도중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내부에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고 창고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미군 군사보안시설이라 내부 진입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경찰이 화재 현장 인근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부산시는 안전문자를 보내 주민들에게 창문 단속과 안전사고의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주한 미군 측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 흑석동에 있는 에어컨 총판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과 건물 안에 있는 물품들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한 괴한이 이스라엘 대사관의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사관은 휴관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괴한의 뒤를 쫓는 한편 괴한이 대사관 내부에 침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과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미국 기자가 북한군 주둔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과 관련해 질문하자 만약 사진이 존재한다면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의미심장한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미국 당국까지 북한군 3,000명 이동 정황을 발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Но мы в контакте с на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и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этот процесс.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북한군의 첫 번째 병력이 주요 전장 중 한 곳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활동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커질 수 있는 점도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경고한 배경입니다. 폴란드와는 러브 군사 밀착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한 폴란드 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에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용현 국방장관은 파병된 북한군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철수를 종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북러가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이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비판에 마땅합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직접 이해관계도 아닌 러우 전쟁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닌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저희들이 손 놓고 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총알바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인 파병과 달리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작전 권한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 11군단 외에 또 다른 파병 부대가 있을 수 있고 추가 파병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7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이 오늘부터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이번 주말엔 경찰관 3천여 명을 홍대와 이태원, 강남역 등에 배치합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오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립니다. 1, 2차전을 내준 삼성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 레예스를 앞세워 반격을 노리고 통합 우승 달성까지 2승만을 남긴 기아는 외국인 투수 라우어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용산에선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환영 행사 중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겁니다. 풍선 속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전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한창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여러 장의 인쇄물이 땅에 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듯 대통령실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수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에 들어있던 대남전단 B랍니다. 일부가 미처 수거되지 못하면서 공식 환영식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30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날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삐라를 살포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의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집 밟고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벌써 30년 살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취재진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20여 분 동안 돌아봤는데요. 10가지 종류의 삐라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로동에서 발견된 삐라에는 최근 일부 좌파단체가 집회에서 외치던 구호와 동일한 내용의 문구도 눈에 띄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국빈 행사가 진행 중이던 용산 대통령실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30여 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날리다 보니 이젠 정확도가 많이 높아진 모습인데요. 실제 미 8구는 이 쓰레기 풍선이 확률 높은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풍선 모양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 처음으로 풍선을 살포한 이후 30번째입니다.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쓰레기 풍선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이보다 앞서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활주로에서 쓰레기 풍선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장소에서 쓰레기 풍선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이를 실제로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차례 살포 끝에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을 것이란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살포된 약 20개의 풍선 중 10여 개의 낙하물이 수도권 지역에서 확인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대통령실을 비롯한 용산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속적인 살포를 통해서 누적된 표본으로부터 확률적으로 정밀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 8군의 경우 쓰레기 풍선의 무기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GPS와 발열 타이머를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확률 높은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작동시키는데 주변에 불에 붙는 물질이 있을 경우엔 화재를 일으키는 대통령실과 같은 1급 보안시설에 대한 노출 사례가 더해지면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추가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악명 높은 조두순과 김근식처럼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숫자는 지금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전과자들을 24시간 관리 감독하면서 필요할 땐 직접 제압까지 하는 사람들을 무도실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이 무도실무관이란 영화가 흥행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박봉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백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소 후 음주가 제한된 관리 대상자가 출동한 무도실무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주변 행인에게 시비까지 걸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일로 와! 범죄 예방해라!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무도실무관에게 담배를 쥔 손을 휘두르며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리 대상자 역시 전자발찌 신호가 약해져 출동한 무도실무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제압당합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말도 없이 3교대로 일하지만
전국적으로 170명에 불과한 무도 실무관이 4,000명이 넘는 대상자를 감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주시 인근에는 보은군, 진천군, 중평군, 계산군, 청주도 사실은 두 팀이 운영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최근 5년 동안 85명이 퇴직하는 등 퇴직률까지 높아지면서 대상자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신분이라 호봉제 대상이 아닌데 10차례가 넘는 야간 근무비를 더해도 월급이 2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의 월급을 보고 나랑 똑같은 걸 보고 야간 근무를 한 번 더 들어가면 2번 들어가면 저보다 월급이 많을 수가 있어요. 무도 특채 공무원으로 뽑히는 교도관처럼 호봉제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나왔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최근 있었던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 기억하시죠? 이 과잉 경호 논란을 계기로 인천공항은 유명 연예인이 출국할 땐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개방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연예인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유명 연예인의 기준은 뭘까요?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의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플래시를 쏘는 모습입니다. 항공권을 검사하고 게이트까지 통제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은 대책으로 연예인 등 유명인 출국 시 승무원들처럼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비판이 쏟아졌고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연예인 특혜 논란,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대형 기획사 위주로 이용 신청을 안내한 것을 놓고도 차별이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기에 어떻게 보면 좀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불공평한 공공 질서나 이제 대중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성내에 따로 별도의 이용문을 설치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은 연예인 특혜가 아니라 일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을 출입하고 안 출입하고를 결정하지 않고요.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 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 경호를 요청하는 그런 사장님. 경우에만 검토를 합니다. 공항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전용 출입문을 운영한다고 예고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시행 연기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비만약 위고비는 출시 전부터 오남용과 불법 처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불법 처방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저희 MBN이 전해드린 적 있는데 이번엔 불법 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 광고 자체가 불법인데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위고비를 홍보하는 꼼수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만약 위고비는 국내 출시 전부터 사전 예약 붐이 일었습니다. 출시 이후에는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입고됐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중 상당수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 현행법상 광고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고비 이전 비만약으로 유명했던 삭센다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불법 광고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칸만 있을 뿐 병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연락처를 남기자 한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이름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최대한 편하신 날짜로 예약 도와드릴 거거든요. 법망을 피하고자 마케팅 업체를 통해 연락처만 수집하는 꼼수입니다.
자신의 정보만 제공하게 되어 있지 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이 문제돼서 의료기관 명칭을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고비 관련 불법 광고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던 보건당국. 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칸 4칸을 차지한 역대급 민폐 차량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보는 주차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란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2칸만 차지했다면 사진은 안 찍었을 거라며 구리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칸 한가운데 홀로 주차돼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주차장에서 바둑 두는 듯 검은색 차량이 흑돌 같다, 땅 따먹기 장인이다,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한 지역 축제에서 판매된 음식의 가격을 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보쌈고기 20여 점과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 새우젓이 3만 원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육고기 10여 점과 두부 3점, 김치가 담긴 두부 김치보쌈 1접시가 10,000원에 판매됐다고 전했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은 아무리 축제라지만 너무 비싸다라며 반복되는 지역 축제의 음식 가격 논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비싸다 싶은 느낌은 있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배달 주문으로 쥐포구이를 주문했는데 쥐포 과자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가 억지 부리는 건가?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배달앱 메뉴의 사진 속 쥐포구이 3마리를 6,500원에 주문했는데 실제로 배달받은 음식은 쥐포 맛이 나는 과자였다고 합니다. 가게에 전화를 걸어 음식이 잘못 온 것 같다고 했더니 원래 그렇게 나간다라며 그 가격에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바라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새우 튀김 시켰는데 새우깡이 온 거다,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원내와 원외, 이 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내 권한을 건들지 말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중진과 상임 고문단 회의도 부활시켜 당 내부 장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했던 국민의힘 최고위석상에 이례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건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이었다며 추 원내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특감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 밝힌 추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대통령실이 당대표 권한에 개입하지 말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친윤계는 이런 한 대표의 특감 감행에 정치도 모르는 한 대표의 선을 넘는 월권 행위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를 무시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친한계는 세력화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이후 멈췄던 중진 연석회의와 상임고문단 회의를 수시 개최할 방침입니다. 친윤, 친한에도 속하지 않은 무계파 중진 의원들을 포섭해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선 친윤계와 친한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는데 실제 친윤 대 친한의 표대결이 이뤄질지
유호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꺼내진 특별감찰관 도입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자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 도입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자고 먼저 압박에 나선 건 원내 지지가 약점으로 꼽혔던 친한 진영입니다.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요, 천천히 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의원총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전 당이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지만 명분에 앞선 한 대표 쪽으로 당내 여론이 기울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TK 3선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대통령실 수석 출신 안상훈 의원이 유난 회동 이후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합류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대결까지 가게 된다면 계파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만큼 의원총회 전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물밑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한동훈 대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을 본격화하자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따를 계획이지만 여당이 북한 인권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던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특별감찰관 별도 추진을 두고 당 지도부의 갈등이 고조되자 대통령실이 추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이슈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를 던져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연계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렇게 특별감찰관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근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특감인데요. 어렵게 저희 MBN과 연락이 닿은 이석수 전 특감은 말을 아끼면서도 지금 특감을 임명하는 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됐지만 1년 반 만에 공석이 됐습니다. 초대 특감이었던 이석수 전 특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표를 냈고 그 뒤 8년째 누구도 임명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MBN과 연락이 닿은 이 전 특감은 때 아닌 특감 논쟁에 지금 특감을 임명해도 실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감은 예방과 사건 사후 처리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 초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많은 일이 불거졌단 겁니다. 김 여사 문제는 특감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감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선 여야 합의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텨 공석으로 남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해 송구하다고 말한 김혜경 씨는 혐의에 대해선 이번에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하기로 한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5차례 재판을 더 열었습니다. 추가 재판에선 다른 식사 모임에서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기에 문제가 된 자리에서도 그런 줄 알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던 증인이 다른 식당에선 내 식비를 현금으로 냈다는 증언을 두고선 해당 식당의 결제 내역을 살펴보며 검찰과 김 씨 사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동석자의 결제 기록이 나오지 않자 검찰에선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현금 결제는 기록이 안 남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세청 자료나 그 포스업체 자료만 가지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지시 없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됐을 리 없고 추가 재판을 통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 주장이 명확해졌다며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저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해 송구하다고 말한 김 씨는 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결론을 선고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열세였던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근소하게 앞선다는 결과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반면 경합주에선 해리스가 근소하게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 막판 판세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는데요. 초박빙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후에 폭력 사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49%, 트럼프 51%로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2%포인트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도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개 주에서 박빙 우위여서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초박빙 대결로 10명 가운데 6명이 대선 이후 폭력 사태를 우려해 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후보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해리스는 유세가 없는 날 트럼프가 자고 있다고 공격한 걸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Clearly his staff has been saying he's exhausted, and the sad part about that is he's trying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bably the toughest job in the world. In many ways it's sad because we're down to 12 days. We've been doing this together for 9 years. And it's down to 12 days. We had the greatest rallies. 해리스는 현지 시각 25일 텍사스에서 톱스타 비욘세를 대동해 유세하고 트럼프는 미 서부로 향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 대선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성공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전 연방준비제도 부의장과 세계 최고 투자가들이 분석한 세계 경제 흐름과 투자 기회를 뉴욕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국 대선.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짜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같은 전환기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There are growing number of signs that the world is experiencing a great transition. 가장 관심은 대선 이후 미국 경제의 방향성입니다. 클레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해리스 당선 시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과 정부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갈등을 예상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하면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해 강경한 무역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예상했습니다. Donald Trump wins re-election, election to another term, then many folks think it's likely that the Republicans could maintain control of the House, in which case you would have a clean sweep.
세계 최고 투자 전략가들의 투자 비법 세션에서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유력하고 특히 세계 최대 사모펀드 투자 전략가는 AI 산업과 에너지 혁신 분야에서 기회를 내다봤습니다. But as we think about AI, the way that Blackstone has approached it is to think, okay, you've got computing power and data storage, and we want to be the data storage. AI 혁신은 반도체와 관련 인프라 산업은 물론 막대한 전력 수요로 인해 에너지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날개를 단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빌려 업계의 만년 2인자로 불렸지만 드디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자에 허덕이던 SK 하이닉스를 인수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인수 다음에 세계 최초로 HB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기술과 지식 인프라를 공유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 전방위에서 AI가 활용되면서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HBM 수요가 급증했고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3분기 매출은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도 뛰어넘어 만년 2인자 자리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장의 큰손인 엔비디아의 HBM 납품 여부가 두 회사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HBM 매출 비중은 3분기에 30%로 확대되었으며 4분기에는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는 43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침체와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종을 앞세워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4분기가 녹록지는 않지만 연간 말씀드렸던 8에서 9%의 그 가이던스는 영업이익률로 지킬 수 있다고. 다만 충당금 반영이라는 돌발 변수로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며 최대 실적 행진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린 왕자는 종교 서적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책으로 여겨지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희귀 타자본이 발견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함께 보시죠. 1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에 판매될 예정인 어린 왕자 희귀 원고입니다. 이 책에는 작가 생텍쥐베리가 뉴욕에서 쓴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요. 손으로 쓴 교정본과 저자가 직접 그린 2점의 오리지널 연필 스케치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어린 왕자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인데요. 이 문구가 처음으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높은 가치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거라고 하네요. 포르투갈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경찰의 총에 사망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규모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리스본 거리 한가운데 버스가 불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흑인 남성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었다고 비난하며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는데요. 차량 방화를 해가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폭동에 나선 사람 중 3명은 구금되고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주변 도시 7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싱크홀은 땅속 지하수가 빠져나가 생긴 빈 공간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구멍을 말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보시죠.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집니다. 거리 한가운데 길이가 1m가 넘는 싱크홀이 생기면서 차량을 집어삼킨 건데요. 이 때문에 차량 앞쪽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을 4명의 감독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독특한 설정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또 스파이더맨의 숙적이자 안티히어로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놈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도 개봉합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더 킬러스는 1927년 발표한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살인자들과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모티브로 합니다. 식당에서 타깃을 기다리는 킬러들의 이야기로 인물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서술하지 않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해밍웨이의 문학적 특징을 김종관, 노덕, 장항준, 이명세 4명의 감독이 스크린으로 재해석합니다. 감독들은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이해와 판단으로 자신만의 영화를 완성했는데 주연 심은경이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하나의 영화라는 단서를 전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더 킬러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4명의 감독님들이 각자의 해석으로 각자의 세계를 그려서 각자의 작품들이 묶여진 하나의 장편 영화입니다. 외계 생명체와 인간의 공존을 소재로 한 영화 베놈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은 신비오트의 창조주인 널이 보낸 괴물들과의 전투가 주된 내용이지만 스토리보다는 베놈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매력으로 승부합니다. 베놈을 구현한 시각 특수 효과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정교해졌는데 대형 스크린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 액션씬이 러닝타임을 채웁니다. 넷플릭스 세계 1위에 올랐던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3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옵니다. 시연을 받고 죽었다가 되살아난 부활자들과 시연을 받았으나 죽음을 피한 아기를 서로 차지하려는 소도, 새 진리회, 화살촉 집단의 쟁탈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CG와 비장하고도 감각적인 OST는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하면서도 더 깊은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1982년에 발표된 윤수일의 히트곡 아파트의 청취량이 갑자기 122%나 증가해 화제입니다. 42년이나 된 이 구축 아파트가 요즘 말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은마 아파트보다 윤수일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될 줄 몰랐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2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윤수일의 까마득한 후배의 신축 아파트 덕분이라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미국의 유명 가수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술자리 게임에 착안해 로제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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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식 표현인 콩글리시지만 단순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는 후렴구인 훅 덕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아파트를 외치며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도 일루트론에서 시작부터 굉장히 재미있게 했잖아요. 재미 요소를 강조했다고 봅니다. 청취자의 청각을 완벽하게 장악하죠. 유명 팝스타인 찰리 푸스가 아파트란 단어가 영원히 내 머릿속에 갇혀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파트 열풍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덩달아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We were hanging out in the studio and I was like, how about I teach you guys some drinking games, Korean drinking games, and then I started doing it. 아파트?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로제가 소개한 김치볶음밥과 청양고추 소스를 곁들인 마른 오징어에 대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 등 한국의 술 문화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팝음악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한국만의 문화를 녹여 만든 로제의 아파트. 보편적인 주제에 한국적인 요소와 재미를 가미해 전 세계를 열광시킨 강남스타일과 오징어 게임의 성공 방정식이 또 한 번 통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호남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요. 여기에 인천과 충남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8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서울은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남 해안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2도, 전주는 8.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와 대구 23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영동과 남부,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